안녕하세요. 히든프로 오늘 사회를 맡은 노무법인 베스트아이즈의 최지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장님에 의한 원장님만을 위한 히든 프로들을 모셔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변호사님, 세무사님, 우리 조직 컨설팅을 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회계사님 먼저 각자 한번 소개 말씀 들어볼게요. 병원의 돈줄을 담당하는 재산을 불려주는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병원의 조직 혁신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희 소장입니다. 원장님의 절세와 리스크 관리를 담당해주는 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세무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 전문 분야 아니지만 원장님들과 같이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한번 참석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숨은 곳에서 원장님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전문가분들인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개원을 준비하는 혹은 개원을 막 하신 원장님들에게 드리는 전문가가 들려드리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병원의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특별히 경쟁력개발연구소의 이정희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직 컨설팅이라고 하면 언제 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성장하고 싶을 때 받는 게 좋지만 처음에 개원할 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일단은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개원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아, 미리 경험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조직을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테고리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카테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리 조직 컨설팅을 맡길 때 유효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을 쓰는 거, 사람을 그다음에 정착시키는 거, 그다음에 사람에게 평가와 보상을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런 부분들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소장님은 병원 전문 이런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리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의료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솔루션을. 네. 병원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됐을 때는 혹시 언제세요? 역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가능해 보이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원장님도 있는 네네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꾼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다는 그 점이 있나요? 대부분 제일 원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직원들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들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죠. 제품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다룰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멘붕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세요. 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런 멘붕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신데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개원을 준비하는 혹은 개원을 막 하신 원장님들께 드리는 꿀팁인 만큼 예비 원장님이 갖추면 좋을 그런 바람직한 마음가짐 혹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오늘의 주제 한마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처음에 개원하실 때는 사람 믿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제도를 믿으세요. 아,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그 병원 컨설팅을 하셨을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 있으신가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컨설팅을 하고 예예예.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이 제가 하는 부분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화 경영이죠. 쉽게 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뭔가 도약하기 위해서 바꿀 부분을 찾아가지고 변화시키는 건데 아, 이 병원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테스트 삼아 한 3개월을 했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3개월을 했는데 원장님도 바뀌셨고 직원들도 바뀌었어요. 태도, 마인드랑 태도가. 그랬을 때 조금 놀라웠죠. 정말 다혈질적이고 되게 성격이 강한 에고이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그 자리까지 왔었는데 직원들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성격대로.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빵 하고 없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직원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부분 원장님들이 태도를 바꾸시거든요. 조심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종의 이제 마인드가 바뀐다기보다는 테크닉이 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라든지 컨설팅을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고 적용을 시켜드렸어요. 이게 되면 될 거고 이게 안 되면 이 병원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원장님 태도도 변하시고 직원들도 변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이직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이 조직이 이직이 되게 빈번하다라고 하면 정말 끝없이 이직하거든요. 그냥 들락날락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아침에 나오기로 한 직원이 점심에 나가는 일은 아주 다반사죠. 네, 제가- 저희도 예. 많이 보는 일인데요. 네, 아무래도 노동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많이 되는데요. 잠깐 아마 혹시 노무와 그러면 조직 컨설팅과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원장님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혹은 어떤 갈등이라든가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역할이고요. 우리 소장님은 원장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 오늘 그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께 개원할 때 꼭 한 가지만 챙겨라 라고 한다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좀 팁을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보통 사람들은 평가를 일단 하시고요. 예.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지 말고 평가를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타인에게 기대를 하는데 그건 이제 부부 생활하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한테 기대하고 아내한테 기대하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기대치 경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평가치 경영이죠. 가정에서는 평가치 경영을 하기 어렵잖아요. 당신을 평가하겠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평가치 경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해서 평가치 경영을 하시면 훨씬 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고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평가치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이정희 소장님의 꼭 필요한 팁이었고요. 오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좀 정리해본다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제도가 답이다. 제도라고 하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도가 시스템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시스템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제도는 그거의 하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제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토매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구조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결근을 하면 3번 이상 하면 심할서를 받겠어. 이건 제도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정착돼서 계속해서 순환돼서 돌아가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기로 한 직원들이 점심에 나가고 없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원장님이 이 문제를 짚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본인의 책임이다? 아니면 직원들이 문제다? 뭐라고 하죠? 아, 사실은 사람을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를 알려드려요. 사람에 관련된 지식을.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단순 근로자, 사람을 저는 세 카테고리로 분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는 단순 근로자인가 지식 근로자인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 고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면 그 이상 생각해서 뭔가를 이렇게 더 연구해가지고 왜 이걸 시켰을까 또는 그걸 물어보거나 해서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신조어인데요. 티티테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티테인먼트라는 말은 사실은 좀 TT라는 말이 엄마 젖이고 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말인데 그게 이제 1998년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후리타라고 표현합니다. 후리 아르바이터.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평생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병원은 그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조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떤 병원도 다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마다 장벽이 허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옮겨 다니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인지하고 창업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소장님과 함께하면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좋은 팁인데요. 네,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그리고 기대치 경영보다는 평가치 경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평가치 경영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제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원장님이 리스하신 공기청정기 5대 중에 2대가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으시다고요? 뭐 이제 하다 보면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별별 걸 다 물어보세요. 근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관리를 하는데 물건들이 뭐 재고 문제도 얘기 많이 하시고 뭐 어쨌든 이거 웃기자고 하는 말씀이죠. 공기청정기를 5대를 리스료를 내고 있는데 뒤져봤더니 2대밖에 없다. 네, 이거 어떡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죠. 아니면 직원 관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원 관리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 가져가는 그럴 수도 있고 집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잘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정희 소장님을 모시고 개원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조직관리 컨설팅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연구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코너 절세를 위한 세무상담 코너인데요. 병위원회 전문적으로 세무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법인 나은의 박형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 코너까지 왔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은 누군지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입니다. 네.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들어갈 멘트를 지금 주지 않아서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코너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들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노무자문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개원 전에 받는 게 좋을까요? 리허설 할 때 받는 게 좋을까요? 직원 다 세팅되면 받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세무사님은 언제부터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 역시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임대차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세무사 선정을 같이 하시고 가시는 편이 좋으세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제 초반에 많은 비용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관리라든지 출처 문제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가셔야죠. 그러면 생각보다 세무사님을 빨리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세무사님을 선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들과 세무 업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세무사가 드릴 수 있는 병원 전문 세무사를 좀 선정하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세무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원장님들 주변에 있는 세무사가 있을 수 있고 뭐 관술신들 뭐 여러 가지 세무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고는 5월달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전에 면세현황 신고라든지 부가세 신고라든지 미리미리 원장님들의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 신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세무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신고 때만 관리가 들어가다 보면은 그 비율들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위험도나 아니면 뭐 불손실 가산세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시게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병원만이 가지는 특색이 세무적으로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구조 자체부터가 틀려요. 보통 이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단말기와 현금 수입이 단데 병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한계가 있죠. 공단 청구분이라는 그런 매출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들도 뭐 여러 가지 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특색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날카롭죠 질문. 근데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주변에 많은 세무사님들이 약간 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5월달 되면은 뭐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다들 이제 좀 바쁜 시즌이시죠. 그래서 근데 지금 목소리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기도 조금 걸려 있어서 네. 예,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해지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네, 병원을 하면 건강을 챙겨 주시나요? 가면은 보통 피부에 뭐가 나면은 이거 뭐 좀 짜주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네. 좋네요. 그런 원장님도 계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저희 찾아가서 네,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구매를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혹은 최근에 개원하신 원장님께 들려드리는 절세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한마디로 준비하신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들 개원 초반에 비용 관리가 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관리가 돈이다. 비용을 적게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비용을 쓰이는 거는 필연적입니다. 초반에 개원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증빙 관리라고 하면 뭐 영수증 이런 거 챙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수증들도 여러 가지 영수증들이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영수증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나열을 좀 드리자면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전표라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서 나중에 좀 부인되거나 비용 과다 계산 등의 불이익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죠. 현금 전표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만약에 영수증 전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 초반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쓰시긴 하세요. 근데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한 개가 내가 오픈 전에 쓰는 비용들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쭈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처리가 되셔서 영수증 관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영수증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파손 분실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영수증을 안 끊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원장님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뭐 조금 보통 원칙은 보건소에 개설신고 필증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럼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전에 한 보름 정도 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조금 세무사 선정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은 저희가 원장님들께 공문을 한 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공문이냐면은 홈택스라고 다들 아시죠? 지금 많이 쓰시는 시간이잖아요. 5월달이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원장님들 개인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원장님들께서 쓰신 내역들을 저희 쪽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모으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영수증을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등록된 카드에 대한 영수증들은 원래 영수증 보관 의무가 5년 동안 있지만 등록된 카드는 시행령에 보면은 모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원장님 찾아뵈면 영수증 풀로 붙이고 계시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이제 풀로 안 붙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시면 네, 다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원 초기에는 특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단연코 2가지죠. 비용으로 쳤을 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그리고 병원 장비 비용 이 2가지가 많이 들어가시죠. 보통 억 단위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과에 따라 다르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구매하는 게 좋은 건지 리스하는 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절세 효과가 좀 양쪽이 다른가요? 원장님께서 초반에 자금 유동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한 번에 다 사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은 리스로 조금 돌리셔서 다른 비용을 충당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유를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과 레이저 장비 1억을 주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번에 그걸 사게 되면 1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사게 됩니다. 근데 리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납을 하게 되겠죠. 뭐 36개월이든 60개월이든. 근데 리스 회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선봉사자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요율을 받게 되는데 보통 한 8, 7, 8, 9% 정도 붙으시긴 하세요. 굉장히 많이 붙네요. 그러면은 뭐 장비에 대한 리스 값을 했을 때 1억에 1,000만 원 더 붙는다고 했을 때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당연히 비용 처리는 리스를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니까 더욱 절세 효과상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절세 효과가 아닌 나머지 현금 흐름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개원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같이 생각하셔야겠네요. 오늘의 그 메시지를 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원장님께서 초반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처음 드렸던 말씀입니다. 증빙 관리 부분을 조금 철저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비용 과다 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 누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업을 하고 진행할 때 겪었던 건데 세무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전문으로 이제 의료 쪽에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고 세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세무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 일단은 한 개 한 개 다 설명을 웬만하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는 제가 너무 뭐 말이 많다고 하셔서 좀 빨리 끊고 재미로 계시긴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상대방이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보통 그 이게 나중에 될 때 서로가 편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에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하나부터 세세한 것까지 설명을 많이 듣고 싶은 원장님은 꼭 박형현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코너인데요. 어떤 원장님이 인테리어를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을 못 받을 뻔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례인데 원장님들이 초반에 인테리어를 진행을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요. 양수도가 아닌 이상. 근데 중간에 진행을 하시다가 한 8, 90% 완성이 되셨는데 인테리어 업자랑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트러블이 있어져가지고 잔금까지는 다 지불을 하셨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는데 안 끊어주고 잠적을 탄 경우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속 상대한테 요청을 해야죠. 근데 상대가 만약에 안 들어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비용,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뭔가 또 방법이 있는가 보죠? 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제 세금 계산서는 돈을 받는 공급자 입장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급자 측에서 방금 상황처럼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발급을 안 해주고 공종 잠적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매입자 측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건데 국세청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발행을 하셔야지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개원 원장님들을 위한 절세 팁 우리 박형렬 세무사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원장님의 자산을 불려드리는 재무 컨설팅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병의원 전문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시는 안세회계법인의 고지영 회계사님 모셨는데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사실은 많으실 텐데 특히나 자금을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원할 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뭐 규모에 따라서 그것도 진료과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개인 의원인 경우에는 이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그 4억 원의 이제 소요처는 보통 인테리어가 1억에서 2억 원 정도. 그리고 장비 관련이 1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이제 초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이제 운전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네,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 4억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개원이 분들은 은행에서 닥터론이라고 또는 명칭은 또 다양한데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금융기관인 정책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이제 보증을 지원을 해줘서 저리의 자금을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회계사님은 신용보증기금에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신보의 보증과 일반 은행의 대출과 좀 어떤 뭐 차이가 있는가요?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일반 은행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다 하고 나서 또는 하기 전이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랄 때 일단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자율이 저렴합니다. 한 0.5%에서 1% 정도. 이자율이요? 네, 신용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을 받으면 이자율이 보통 몇 퍼센트 하죠, 요즘? 보통 이제 4% 초반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 이런 그 보증이 필요하시면 특히나 고지영 회계사님을 좀 찾아가야겠는데요. 그러면 그 4억 정도 되는 돈이 은행에서 다 나오는가요? 예, 보통 4억 정도는 이제 신용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은행마다 또는 지점 상황마다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해주는 지점 상황마다 또 다르게 심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4억 정도는 보통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도 보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뭐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민간금융이 아니고 정책금융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병의원 관련이 아니어도 실제 창업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계획서를 받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바로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플랜들이 있거든요. 네, 가끔씩 저도 원장님께 듣는 질문이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 냈는데 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다시 날짜를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전에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을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겠죠. 실제 저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출을 받아서 딴 데 운용하는 경우도 금방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은 개인 신용을 보고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자금 사용처를 불문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고 정책기관인 국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향후에 1년 이내 사후 관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 하면 이제 그 용도에 잘 썼는지 뭐 증빙을 제출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요.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1억까지 보증을 이제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년 10%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0%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업 원장님들에게 들려드리는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오늘의 핵심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원장님들께서 처음부터 병원의 규모를 좀 크게 시작할지 아니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갈지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 들려주실 그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 처음부터 크게 할지 또는 작게 해서 키울지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이제 목표 지향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그 처한 환경과 원장님의 재정적인 능력 그리고 목표하는 중장기 계획이 이제 실현 가능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크게 시작해도 좋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목표는 조금 크게 하고 싶으신데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원이 크게 시작하기에는 버거울 때는 크게 시작했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유치가 안 되면 또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원전이라서 진단한다는 게 좀 감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예를 들면은 위치적인 지리적인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동네의 그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분들 어떤 연령층 또 어떤 질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국가 의료 통계는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 진료과 그래서 얼마만큼이 있고
또 현재 환자들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과연 목표한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받으러 오실지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우면서도 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는데요. 최근에 이런 컨설팅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개원 전부터. 네, 서울 모처에 있는 이제 내과를 이제 개원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과라는 경우는 이제 보통 뭐 감기라든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관련이 제일 많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의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 유동인구의 현황, 그리고 동일한 내과가 얼마나 있고 그 내과들은 얼마나 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개원 규모를 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거기는 이제 환자 유치가 많이 될 것으로 분석이 돼 가지고 그 의사 4분이 간호사분 이제 10분하고 같이 해서 조금 중형급이 되죠. 그런 정도면 개원할 때 그렇게 개원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 규모를 이제 키울지 말지를 고민하는 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팁을 주신다면. 그 병원 규모를 키우는 목적은 이제 원하는 환자를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진료 수요를, 그리고 또 그만큼의 환자 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유입이 현재 많이 된다고 해서 과연 확장을 하는 게 맞느냐. 물론 확장하면은 이제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자원은 늘어나지만 그게 과연 진짜 병원의 재정적인 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모든 비용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환자가 있던 없던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고요. 환자한테 진료를 하면서 뭐 재료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가 진료에마다 발생하는 비용 변동비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규모가 커져도 재정적인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규모가 커져야 재정적인 이익이 커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상당한 그 기존의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단시간 내에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회계사님은 그럼 이런 컨설팅을 맡기려면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보통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애로사항인지 어떤 게 궁금한지를 당연히 이제 들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어떤 이 병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 또는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든 축소든 이전이든 또는 이제 공동 운영 또는 개인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플랜이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앞에 말씀했듯이 공공 데이터도 있고 실제 그 병원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들어도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처음에 병원을 개업할 때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병원 의원이란 조직은 보통 다른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에 비해서도 더 복잡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제 원장님들은 그 어려운 조직을 시작하는데 많은 스터디나 준비를 안 하시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어려운 컨설팅이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나눌 것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컨설팅을 만약에 맡긴다면 기간과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든 또는 개인병원이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환자분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은 데는 뭐 최장 2년까지 한 적도 있고요. 짧게는 이제 한 2달 정도.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네, 그 투입되는 인원은 혹시 우리 회계사님만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통 할 때 저희도 이제 뭐 의과대학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병원에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호사 출신 컨설턴트, 그리고 그 병원 종합병원 원무과 출신 컨설턴트, 그리고 저희 회계사들 이렇게 팀으로 투입돼서 각자 이제 맡은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련 이렇게 병원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컨설턴트가 내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저희 노무법인도 생각한 적 있습니다. 노무사가 직접 AN 그 간호조무사를 따면 어떨까? 네, 병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갑자기 사라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투입한다던가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혹시 대타로 이렇게 뛰시는 경우도 있는가요? 저도 이제 간호대학을 들어갈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간호사 얘기하셨는데 눈이 맑으신 게 그리고 섬세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호사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말씀이시고 아니요. 저를 보면서 특히 새끼손가락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원을 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기 위해서 병원을 이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전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앞에 설명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전을 했을 때랑 이전을 안 했을 때랑 이제 환자 수 또는 진료 수익, 진료 비용 모든 거를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회계사님은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DB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뽑아내시네요. 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혹시 진료를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이 병원은 앞으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시나요? 예, 당연히 뭐 환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병원은 이제 동선이 꼬이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일관된 그 흐름이 없습니다. 똑같은 병원을 오늘 가고 일주일 후에 가는데 그때마다 좀 달라집니다. 근데 잘 되는 병원은 항상 똑같은 절차, 똑같은 속도, 똑같은 이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그 이게 체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이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 경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연구 소장님께서 컨설팅 해주신 병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개원 전부터 많은 원장님들을 찾아뵙고 실제로 이후에도 잘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시고 좀 어려움을 겪는 원장님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봤던 너무나 잘 되는 사례는 6개월 만에도 한 층을 더 임대 내서 또 페이 닥터를 또 고용하고 훨씬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원장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그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요인이 뭔지. 제가 노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나 그 내부의 직원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사모님이 이렇게 병원 내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경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사람 관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노무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에피소드로 한번 좀 넘어가 볼 건데요. 회계사님께 컨설팅을 받고 나서 매출도 늘었지만 이익은 훨씬 더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마케터나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어서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 비용을 분석하다 보면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든 이전이든 또는 현재 그 자리에서 같은 규모로 하더라도 그 비용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필요 없는 비용을 찾아내서 그거를 줄이면은 이제 매출이나 또 진료 수익 증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불필요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실제로는 얼만큼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사례 중에 하나 기억나는 사례가 이제 신관을 지으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유치돼서 매출이 진료 수익이 이제 2배가 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익도 같이 따라는다고 생각하는데 원가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다음에 이익의 규모는 그 전에 대비해서 3.5배가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매출을 높이는 것만큼 환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비용 관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원장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좋은 팁을 말씀해주신 우리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상담
질문과 상담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원 전부터 논문 자문을 많은 원장님들이 받으시나요? 예전보다 훨씬 노무 자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개원 전부터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리허설 할 때부터 노무 자문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논문 자문과 세무기장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들이 그 모든 직원과 관련된 것들을 세무사님들한테 사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급여 계산도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가끔씩 세무사님들이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세무는 말 그대로 세무,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노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직원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병의원을 전문 분야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벌써 노무사 지금 한지 한 10년 정도 좀 넘어가는 것 어머,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좀 앳돼 보이죠? 벌써 한 10년 정도 넘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한 거는 이제 한 6년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전에는 많은 업종의 사장님들 자문과 교육 컨설팅도 많이 했지만 우리 원장님 이 병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구조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매력적이셨어요? 원장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원장님들을 이렇게 찾아뵙다 보니까 가끔씩 약간 좀 퀭해 보이면 어떤 주사를 놔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셨어요? 저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액 주사 참 많이 놔주시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릴 때.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노무자문 하시면서 보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있으세요? 우리 이제 병원 원장님들의 사실은 어떤 성격이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세세히 맞춰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속상하고요. 그렇지만 원장님께서 정말 노무자문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정말 보람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원을 하면 개원하기 전에 노무적으로 준비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세무사님 회계사님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무 파트 역시 개원 전에 꼭 준비하시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예전에 근무했던 그런 그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사실 원장님이 개원하시는 그 병원은 원장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해서 개원 전부터 우리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할지, 근무 요일이나 연차 휴가라든가 급여 체계는 어떻게 할지를 미리미리 하나씩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보시는 게 맞겠네요. 예, 네, 예.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정하면 정할수록 훨씬 더 직원들과 얘기하기도 쉽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좋거든요. 개원하기 전에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기도 하나요? 원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개원을 막 하는 시점이거나 개원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리허설 할 때도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리허설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인원을 다 세팅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정식 개원 전에 근로계약을 다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리허설 동안 좀 맞춰보니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이때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하루 근무하고 안 나온 직원한테 임금을 안 줬다가 임금 체불로 진정이 들어오는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있을 수 있겠네요. 정말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이벤트 그런 이슈들이 있었나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특히 우리 그 개원하시는 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빈번도가 많은 그 분쟁이 근로계약서 교부무 위반입니다.
해서 리허설 기간이나 아직 정식 채용 전에 뭐 수습직이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안 쓰시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하루만 일하고 안 나오고 근로계약서 교부모 위반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합의를 보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개원 전에 한 달 정도 일하는데 한 달 동안은 신고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달라라고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가령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 내역이나 핸드폰 GPS까지 확인을 해서 실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개시 시점을 꼭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직원을 채용하셨다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절대 현금으로 주시거나 나중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요즘은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그 사건이 굉장히 커져서 이 2명이 같이 공모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되는 원장님도 가끔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만큼은 꼭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원 전에 우리 원장님들께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개원 전부터 근로조건을 세팅하고 처음 일을 할 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지급한다. 네, 그리고 일을 개시한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4대 보험 신고하고 현금 주고 이 실업급여를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네,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신가요? 네네.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그 한번 고민이 되실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서 결혼 휴가를 2주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은 2주 휴가를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1개월 개근 시 하나씩 연차 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하루밖에 못 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직원한테 연차 휴가가 하루밖에 없으니까 결혼 휴가는 못 가라고 얘기한다면 직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결혼 휴가 갔다 와서 영영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둘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너무 법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직원을 정말 같이 오래 갈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서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가 참 많이 필요한데 사실 노무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노무사한테 맡기세요. 정기적으로 맡기시면 되게 편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무뿐만 아니라 세무 그리고 자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분들이 팀으로 같이 협심해서 원장님을 도와주는 그런 그 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힘을 받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그 깊이 있는 노무 상담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걸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노무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또는 자문하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과 너무나 좋은 얘기 나눠서 정말 좋았고요. 우리 한 분씩 소감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종합병원 컨설팅 하다 와서 좀 복장이 좀 불량한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사람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리하는 거 그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알고 시작하십시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과 즐거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원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배워가는 자리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왜 히든 프로죠? 다 공개해놓고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제가 어렵게 섭외했거든요. 네, 다들 꼭꼭 숨어 계시는 각 영역의 전문가분들을 정말 어렵게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히든 프로인데요. 다음에 꼭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I've been laid low, caught in